네, 굿모닝 YTN의 3부 이어갑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내륙은 찜통더위가 기승인데요. 이 남부 곳곳에는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오늘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며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오늘 하루 동안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 북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 쪽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춘천이 34도, 남부지방도 대구의 경우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폭염 수준의 무더위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지난 2월 YTN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 10여 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7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해 제재를 받은 공직자는 400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로 지난 2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수입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거쳐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1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고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수나 스포츠 기자 등 언론인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합니다. 대학 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제재를 받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0여 건. 이 가운데 형사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도 24건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어느덧 시행된 지 7년이 되어오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씨는 스폰서로 알려진 김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지금까지 제출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을 공개할지 논의합니다. 유재풍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의원들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내년 3월 공직자 정기재산 공개 전에 공개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뒤 몇 차례 더 회의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의 과거 발언 등을 두고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에서 이제는 달라질 때라면서 통일부의 역할과 방향에 커다란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에 노란한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의 과거 강경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지만 달라질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겁니다.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는 동시에 통일부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현재의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색 국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통일부는 북한 정보 분석과 대응, 통일 구상의 마련과 실행,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업무 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통일부의 실질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문재인 정부의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발전해온 남북 교류 협력의 역사를 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어렵게 맺은 제도적 합의마저 되돌리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행여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 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의 업무 방향과 기조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통일부 업무 전체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경기 수원에서 신생아를 홀로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애초 진술을 번복해 아기를 낳은 뒤 버렸을 뿐 아기의 생사는 모른다는 입장이라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여성 A씨. 체포된 게 억울하지 않다며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된 거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걸 다 인정할 거다. 그래서 구속 심사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 없이 서면 심리를 토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를 상대로 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초 A씨는 대전 유성구 빌라에 신생아를 사흘 동안 혼자 놔둬서 아기가 숨지자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출산한 병원에서 나온 뒤 다리 아래 하천에 아기를 버렸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때문에 수색 작업도 모두 중단됐는데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15년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얼마 안 돼 숨지자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친모 B씨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7년인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허한 가운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확보해 B 씨의 주장대로 아기에게 다운 증후군 등이 있었는지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아기가 숨져 시신을 매장했다고 밝혔던 부부가 실제로는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숨진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숨지자 비닐봉지에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답변이 63.4%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평균 매출은 9.8% 줄었고 순이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에게 대중교통비는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인데요.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카드의 혜택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 회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지난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들은 대중교통비 지출액을 한 달 평균 21.3%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름이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바뀌면서 혜택도 늘어납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차례 넘게 이용한다면 마일리지 적립이 기존 월 최대 44차례에서 60차례로 확대됩니다. 자연스럽게 적립금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48,000원에서 66,000원이 되는 건데요. 사용량과 이동거리에 따라선 한 달에 2만 원 가까이 더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카드 종류는 크게 선불형과 후불형으로 나뉩니다. 이 카드에 따라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혜택이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혜택이나 연회비가 조금씩 다르고 알뜰 교통카드 플러스로 사업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출시한 상품도 있으니 신청 전 자신의 생활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주말 지역 축제장에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새벽 0시 반. 미국 동부 볼티모어의 주택가에 있는 지역 축제장이었습니다. 잇따른 총성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구조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I got one chest wound in and out both sides. Need a medic. I need somebody down here, okay?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다 지역 연례 행사인 브루클린 데이를 맞아 현장에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괴한의 무차별 총기 난사로 18살 여성과 20살 남성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Officers received numerous calls for a shooting at 800 Gretna Court. Upon officers' arrival, we located multiple victims suffering from gunshot wounds.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을 달아난 괴한을 쫓고 있습니다. 단독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뒤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시장은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We will not stop until we find you, and we will find you. Until then, I hope with every single breath that you take, that you think about the lives that you took. 볼티모어 총기 사건은 올해 미국에서 4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3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오늘부터 2주 동안 총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합니다.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기간 전체 조합원 120만 명 가운데 40만에서 50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 대상에는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가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 붙인 손용우 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수급 빈곤층, 그러니까 빈곤한데 지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사회 안전망의 낡은 틀과 제도적 모순을 살펴보는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요. 생활이 정말 힘들어서 도움은 필요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워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공과금이 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기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요. 또 좁은 집에서 6식구가 모두 다 잘 수 없어서 한 가장이 폐차 직전에 차 뒷좌석에서 2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 차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어렵지만 지금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다음 면을 좀 보시면요. 수급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수급이 중단이 됐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매년 평균 22만 명은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끊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정말 소득이 늘어서 자립할 수 있게 된 경우 외에도 소식을 알 수 없는 부양 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잡혀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지난 11년 동안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 77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이 사실상 접근 불가능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해서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현 제도는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동시에 종료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도 있었습니다. 소득이 일부 높아지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한 번에 대단히 좋아지는 건 아닌 만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원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결혼정보 업체에서 장애인의 가입을 막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한 청각장애 2급인 A씨, 두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모두 다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담원은 상대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연결 가능성이 낮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가입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A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소송을 냈고 최근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체 측은 이 가입비와 실제 연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회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원이 그런 취지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가입이 가능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업체는 A씨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회원 가입을 받았고 실제 매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회원 가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고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A씨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장애 부위나 정도와 상관없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장애인을 막아 세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부터 막은 거는 정말 분명한 차별이 맞는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기사인데요. 소비자의 뒤통수를 치는
다크 패턴. 자, 다크 패턴 이게 무슨 뜻이죠? 예,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통해서 수익을 유도하는 상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일종의 눈속임 마케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보라고 홍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단 몇 번 클릭만 하면 가입이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 유료 전환 전에 멤버십을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저렴한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막상 최종 결제할 때 보면 제가 본 가격과 좀 다른 가격이 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다크 패턴 중에 한 유형이고요. 또 요즘에는 댓글창을 보면 마치 다른 이용자가 달아둔 댓글처럼 글 내용과 관련 있는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신종 다크 패턴 유형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는 다크 패턴에 대해서 규제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늦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달 중에 다크 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기사인데요. 레지던트 수련이 도움이 안 된다. 필수 의료 적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의료와 관련해서 기사를 좀 다루고 있는데 비필수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특히 일반의의 비필수 쏠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지 않으면 진짜 의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반의로도 업무 강도는 낮으면서 고수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의가 개원한 의원 979곳 중에 86%는 피부과 진료를 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저희 동네만 해도 미용 관련 피부과는 많은데 정말 진료를 위해서 갈 수 있는 피부과는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의보다 수입도 좋고 또 워라밸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늘면서 일부 전문의 중에서는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의들이 필수 의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동네 의원에서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고 큰 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걸러서 상급 병원으로 보내줘야 응급 환자가 경증 환자에 밀려서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졸업 후에 2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임상 전문의 도입이나 전공의 수련 과정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도 미용이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정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좀 지역에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경향신문인데요. 불사조 척후병입니다. 자, 드론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명 파이어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기가 나왔는데요. 네.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도 정상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0도의 열에서 최소 10분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불길을 빠르게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왔다 하는 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진화 또 구조를 위해서는 건물 내부 구조나 상황을 좀 잘 알아야 그게 손쉬운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척후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어떻게 건물로 진입하면 될지 또 어디에 사람들이 남아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안전과 효율을 모두 챙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 드론은 불만 막는 게 아닙니다. 무인기 외부의 온도가 내부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게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열기뿐만 아니라 냉기도 막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응용하면 극지방과 같은 환경에서도 정상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 화재 현장에서의 희생자도 좀 줄일 수 있고 소방관들의 희생도 좀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파이어 드론의 활약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가상인간으로 만든 성적인 영상이 요즘 유튜브와 SNS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걷잡을 새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을 내세워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한 이 여성.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영상 제목에는 여학생이라는 단어도 넣었는데 내용은 음란물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가상인간을 내세워 제작한 성적인 콘텐츠는 한번 게시될 때마다 수백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도 이런 영상은 알고리즘에 의해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이 학교 교실이고요. 배경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하는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들 자체가 다 교복이었고요. 청소년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쉽게 영상이 유통되는 건 가상인간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없으니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나이도 모르니 청소년으로 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도 소녀나 학생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으면 수사하기 더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수사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정도로 어떤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어떤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 영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제작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인간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널리 퍼질수록 현실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팔로워들을 더 넓히기 위해 한다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파급효과는 더 늘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였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더 조심하겠죠. 만드는 사람도. 또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가면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내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가상인간을 활용한 기술이 나날이 정교해지는 가운데 유해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여행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이색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해외로 떠날 여행객들에게 현지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치안이 조금 걱정돼요. 그래서 둘이 계속 같이 붙어 다닐 예정이에요. 가서 병원비 같은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외국에는 보험 제도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해서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 건수는 60만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배에 육박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자 보험사들도 너도나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지연을 보상해주거나 해외 의료비 보장 금액을 확대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눈길을 끄는 이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한 보험사에서는 해외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런 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법 처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특약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온다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사업비 할인으로 보험료 환급을 기획했고요.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가운데 여행객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보험 상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그 사교육 관련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 대책이 그 강남이나 목동 같은 그런 학군지의 그 집값이 오르는 부분, 이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전망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교육 관련된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사실 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과연 학군지로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할 때 과연 앞으로 전세값은 어떻게 되고 또 집값은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수능 관련된 대책이 집값에 아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전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값에 장기적으로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학군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명문 학교들이 몰려 있는 곳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이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사실 수능 킬러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에 이제 쏟아붓던 사교육비는 조금 이제 절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수능에서 이제 변별력이 조금 낮아지거나 아니면 점수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 다른 부분, 이를테면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 또 점수차를 좀 벌리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류의 사교육비가 다른 종류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뭐 전세 수요에 크게 영향이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 이렇게 정시가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데 수능의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정시보다는 뭐 수시로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만약에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내신 경쟁이 사실은 치열한 이런 강남이나 목동 학군지에서는 이제 내신을 좋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요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이제 교육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지 조금 더 이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정부가 이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는 것뿐 아니라 뭐 금융이나 통신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공정위가 나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불법적인 이권 카르텔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합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제 가격이 뭐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이제 시장 경제의 복원을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현재 정부의 기조와는 그렇게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뭐 금융권에서 서민들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식품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이제 너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는 처방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밀가루 가격과 관련한 그런 간담회나 좀 라면 가격이 내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수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이제 업계의 동향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이 이후에 이제 식품업계에서 줄줄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식품업계에서 가격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제 압력을 느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전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어떤 요인이 먼저 있었을 거거든요. 원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이제 요인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이제 올리지 못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통제가 약화될 때 결국에 그동안 못 올렸던 가격을 한꺼번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을 이연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보면요. 지난달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이제 불황형 흑자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6월에 이제 무역 수지가 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역 수지가.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선 건데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100점짜리 성적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수출의 감소율이
그래도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가장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6%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전엔 두 자릿수 이제 감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네. 한 자릿수로 이제 내려온 것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선방한 그런 제품들을 보면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 수출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네.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로 28%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기까지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릴지 좀 촉각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나아지는 성적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무역 수지가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성적이 훨씬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좀 2분기에도 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전망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엔 또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평균적인 추정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평균 추정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분기에는 사실은 14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부진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대를 뒷받침하는 이제 한 가지 근거는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의 이제 영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매출이 사실 시장 예상치를 1억 달러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이크론도 이제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관련 기업들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고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석 결과도 있었습니다. 가계 대출자가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갚느라고 최소한의 생계를 좀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가계대출 이제 DB라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소득 중에서 대출, 모든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포함해서요. 모든 대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총 연소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 비율이거든요. 이게 전체 이제 가구들 1분기에 전체 이제 대출자들의 평균이 한 40% 정도 됐는데 이거보다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약 300만 명에 대해서 이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연소득 중에 70%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쓴다는 것은 결국 소비를 위한 여력이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최저 생계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300만 명 정도 되고 아예 굉장히 심각해서 100%를 다 연소득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써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17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DSR이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것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소비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경로를 또 차단할 수가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영끌족이 많이 차지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끌족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계 부채가 항상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계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 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를 했었지만 그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좀 가계가 어려워진 생활비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그동안 이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많이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그런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DSR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무착륙이다, 노랜딩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이 점점 이제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강력한 고용 시장 때문일 텐데요. 사실 실업률도
아직도 이제 3% 후반에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용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국에 가게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소비가 탄탄하게 유지되니까 소비가 그 전체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금리를 지난 1년 동안 5%포인트 이제 미연준이 올렸습니다. 이런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권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의 영업 환경도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탄탄한 고용 시장이 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 시장에서도 지금 경제 활동 참가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노동에 대한 공급이 점점 늘어나면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인다는 건데요. 사실 임금 상승률도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 시장으로 받치고 있던 미국 경제가 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들의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신용경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미국도 이제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아마도 하반기 중 내지는 이제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밀린다라는 말씀은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얼마 전에 나온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80년대 이후 미국의 6차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이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6번 중에서 4번의 금리 인상을 종료한 이후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외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장 반란 사태를 겪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12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야간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양측의 교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촉이 잔뜩 굳은 얼굴로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지난달 28일 반란 사태 이후 첫 현장 행보에서는 마중 나온 군중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는 이 이례적인 장면을 근거로 푸틴이 정서적 불안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권 통치자, 현대판 차르로 불리는 평소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핵심 측근의 무장 반란에도 푸틴은 여전히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민간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12일 만에 수도 키이우에 대한 야간 공습도 재개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치열한 전투 끝에 겨우 점령한 우크라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 대한 병력 지원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내고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연일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Нашими ракетами був затоплений російський флагман, і це було настільки принизливо для Кремля, що вони й досі бояться оприлюднювати всі деталі цієї втрати. Потужна участь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их сил в спільній операції. 측근의 배신에도 건재함을 과시해야 하는 푸틴 대통령. 더는 밀릴 수 없는 우크라이나. 양측의 교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정규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장애 아동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미국에서도 요즘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류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살의 클로이는 어머니의 가게에서 컴퓨터로 학교 숙제를 하면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아인 클로이는 지난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등 말썽을 일으킨 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2시간만 학교 수업이 허용됐습니다. And it's not asking much
to send your kid to school for at least one whole day, just so she can see her friends. 8살의 스칼렛은 전자도구 등을 이용해 학년 수준에 맞게 읽고 소통할 수 있지만 발작증을 앓고 있어 식사하고 약을 먹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스칼렛을 위한 상주 간호사가 필요한데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It's 2023 and there's kids going without an education because they're disabled, and that's the only reason why. 학교들은 장애 아동들이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들을 다치게 한다거나 예산 부족 문제를 들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대신 교실 수업 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 부모들과 단체들은 장애를 이유로 동등한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차별이며 학생 인권의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We try not to shorten day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because they need more school, not less school. Right? They're not going to get taught the necessary skills they need if they're not there in the building. 미국은 1975년 법을 만들어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로이나 스칼렛 경우처럼 미국 전역에서 교실에서 밀려나는 장애 학생들이 늘면서 주에 따라서는 이를 막기 위한 입법까지 추진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달 28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수출 통제 집행을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5개국 수출 통제 공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제한하고 수출 통제 우회 시도도 차단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통제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 등 적성국에 넘어가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미국 테슬라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미국의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46만 6천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1분기보다 10%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83%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판매 급증은 가격 인하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7,500 세액 공제 혜택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7,5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모델 3는 최저 $33,000 미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 차종 가운데 벤츠나 BMW의 비슷한 고급 세단보다 더 저렴합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난해 1분기 31만 대에서 2분기 25만 4천여 대로 감소한 후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올해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35만 2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33%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는 무려 95%가 증가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지역별 판매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초상 정권은 지난달 28일 테슬라의 올해 2분기 중국 내 판매량이 15만 5천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13%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16%에서 2분기에는 13.7%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강원도 강릉에선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닷가 인근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해양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과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서 어선 100여 척이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무량장에는 주민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주문진항에서 4km 정도 떨어진 향오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매립장은 25년간 축구장 22개가 넘는 면적에 유해성이 강한 지정 폐기물을 비롯한 사업장 폐기물을 묻는 시설입니다. 예상되는 침출수는 하루 최대 300톤가량. 주민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면 바다까지 오염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해수욕장에 사람이 안 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라든가 이런 걸 관광객들이 와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문진의 상권은 다 죽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내용이 있다며 반박합니다. 침출수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비롯한 고도 처리 시설을 통해 청정지역 기준 이하로 방류한다는 겁니다. 또 여수와 경주 등 기존 매립시설 주변 관광객 수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며 오히려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강릉시를 포함한 주변 지역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종 처분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업체는 오는 8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이 끝나면 본안을 제출해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는 등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뿐만 아니라 강릉시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과학자들이 정자와 난자 없이 오직 줄기세포만을 이용해 인간 배아와 거의 유사한 배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는 윤리 문제로 인해 매우 까다롭고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 배아 연구에 큰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만들어지는 수정란. 세포 분열을 거쳐 배아가 되고 자궁에 파묻힙니다. 자궁 속 배아는 시간이 지나 태아로 자라나지만 인간이 배아일 때 생긴 일은 배일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 배아를 연구하기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부분 연구가 동물 배아를 사용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자궁에서 이제 배아가 발달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미국 과학자들이 인간의 배아와 매우 유사한 세포를 인공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 줄기세포에 태반과 영양분을 섞어주고 온도 등을 조절해 특정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자 물질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인간 배아와 유사하게 변했습니다. 인공 인간 배아는 14일차까지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세포보다도 실제 인간 배아와 유사하게 자라났습니다. We see that it's beautiful in one way, but has some aspects that are not fully mimicking real human embryo at the time. So we are thinking how we would be able to improve it. 연구진은 인공 인간 배아를 실제 인간 배아와 똑같이 키우는 데 필요한 점을 연구하면 인간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줄기세포는 무한정 증식할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해 배아를 만들면 대규모 실험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간 배아 연구는 엄격한 규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줄기세포로 만든 배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uman embryos. So I think there's really an urgent need to look at these regulations to provide a suitable, ethical, legal framework for the creation and use of these stem cell derived models for research. 연구진은 아직 인공 인간 배아가 불완전해 아기로 자라날 가능성이 없다며 윤리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또 인공 인간 배아를 이용하면 약물이 태아에 주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고 임신 초기 유산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연구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고요.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전남 남부와 제주도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 전남 북부와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35도, 대전과 춘천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 폭염 수준의 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